트럼프 푸틴 전화통화 핵심 사항은 일단 30일 휴전 제한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제 동원령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고 재무장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휴전의 의도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장비와 정보 공급을 완전히 종식할 것을 계속 강조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도 언급했습니다. 저 전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네오나치들이 거의 한계에 들어가지고 거의 화풀이식으로 저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되게 많은데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러시아 측에서는 그거를 국제사회에다 사건을 올려놓은 것도 꽤 많습니다. 푸틴의 조건을 지금 일단 트럼프가 거의 모든 걸 들어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 통화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해석해 드리면 일단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각국에서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이고요. 지금 금호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이 2월 달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뭐 말을 대부분 아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SNS에서는 뭐 아주 푸틴과 통화 내용이 훌륭했고 생산적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합의사항,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휴전에 합의했고 완전한 휴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뭐 자기가 대통령이 있으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의 군인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포함해서 평화협정에 많은 요소가 논의되었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이 협정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잘 시작됐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완수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세계전쟁이나 핵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백악관에서 또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이제 이 전쟁이 항구적인 평화로 종식됐다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최종 상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가 항구적인 평화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보다는 목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양국은 평화를 향한 이 움직임이 이제 우선 지금 가장 간단하게 합의한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30일간 공격 자제하는 그 휴전으로 시작해가 나아가서는 흑해에 대해서 해양에서도 휴전 그리고 완전한 휴전과 영구적인 평화 이행까지 대한 기술 협상으로 시작된다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놓고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주 한 발짝만 나선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중동에서 즉시 시작될 것이다. 중동에서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하겠죠. 사실 중동에서 모이는 이것들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ICC에서 푸틴을 범죄자로 이렇게 찍어서 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ICC는 로마 의정서에 이제 비준한 국가들 이제 ICC에 가입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 의정서에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죠. 푸틴이 오면 다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갈 수 있는 데는 벨라루스하고 터키하고 사우디밖에 없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도 가면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제재를 우습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중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황당해서 웃는 이야기고요. 중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이 미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협력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서 폭넓게 평가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또 전략무기와 확산, 핵무기 같은 것이죠. 이걸 막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관계가 좋고 군사적인 어떤 뭐 동맹관계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사실 힘들죠.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제 러시아하고 다시 전쟁을 붙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뭐 재정국까지 동의했다는 건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양국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저게 좀 독특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양자 관계가 개선되면은 엄청난 장점이 있으니까 경제적 거래와 평화가 달성됐을 때 지정학적 안정성 같은 것이
굉장히 큰 미래 이익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크렘린은 훨씬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사항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푸틴 전화통화 핵심 사항은 일단 30일 휴전 제안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거절했지만 거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일단 제안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은 전선 전체에 걸친 휴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제 동원령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고 재무장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휴전의 의도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절이죠. 그렇지만 저쪽에 이제 어떤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안을 제안하면은 휴전 제안까지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을 하자고 제시했고 이걸 미국이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 휴전 제안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사격 자제를 합의했습니다. 30일간 서로 쏘지 말자 이야기를 했는데 저건 즉시 푸틴이 바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지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국이 들어줬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우크라이나한테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나 정보 공유를 완전히 중단해라. 사실 저거만 중단하면 전쟁이 바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미국이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유지하지 원활하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미국이 동의한 바는 없고 러시아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일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표명해가지고 세계 안보나 경제 협력, 심지어는 미국의 NHL하고 KHL 간의 하키 경기 같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논의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크렘린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뭘 하기로 동의했다, 합의를 하기로 시작했다, 이런 견해를 공유했다, 뭐 이런 것이고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전장의 상황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30일 휴전은 일단 푸틴이 내용상으로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항구적인 평화 방안을 세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다 방안을 제시해야 제대로 시작이 가능한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먼저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은 아직 끼우지 못하고 있는데 저걸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보 공유나 군사 지원을 하지 않으면 뭐 금방 끝나는 것이지만은 미국이 실현 가능하지만 미국도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체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러시아는 네오나치의 처리를 요구할 것이므로 어느 순간에 미국이 결심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계속 한없이 미국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협상이 상당히 무르익어 가지고 마일스톤을 나왔을 때 한 중간쯤 왔을 때는 저걸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결심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장의 상황 변화 속도나 협상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종전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협상을 추진한 쪽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부담을 지금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푸틴 통화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조금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은 일단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뭐 내용들은 그 언론에 다 발표가 되고 각국에서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지만은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는 큰 성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두 번째 통화고 한 달 만에 통화를 했고 2시간 30분이라는 대화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소화했던 뜻입니다. 보통 정상 간에 대화할 때는 아젠다를 대부분 세팅해 놓고 그걸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죠. 미러 정상 역사상 가장 긴 통화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저건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다면 새로운 대땅트 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2월 트럼프와 첫 통화 이후에도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 이익하고 또 르소포비아라는 혐오증이 타성이라게 있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관적이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조금 태도를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르소포비아에서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점이 큽니다. 사실상 합의된 건 별로 없지만 저 정도 뭐 세계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서 누가 정상 간에 2시간 30분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70, 80대 노인인데 그죠? 70대 노인인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러 간의 급속한 진전을 먼저 해서 선도를 해가지고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거의 폐쇄된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고 유럽은 아직까지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유럽이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실질적인 양보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30일 동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합의한 것은 이거는 어째 보면은 선의의 제스처죠.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에 대해서 때리는 것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 방공망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막아내는데 좀 멀리 떨어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조금 장거리 드론으로 이렇게 날리고 하면은 그냥 뭐 여러 대 날리면은 방공망이 다 격추를 못해가 한두 개가 가가지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자체는 서로 좋은 것인데 어째 보면은 그래도 군하고 관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은 명백하게 어떤 선의의 제스처다. 푸틴이 어떤 선의의 제스처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했거든요. 뭐 타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하는 수준의 뭐 10배, 20배 수준을 타격합니다. 한 번씩 드론 날릴 때 뭐 200대씩 날려가지고 다 부수고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안 하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좀 편해지죠. 그래서 명백한 선의의 제스처라 볼 수 있고요. 복잡하고 장기적인 해결책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뭐 통화하면서 합의한 건 별로 없지만은 지금 벌써 밑에 팀을 가동해서 이제 계속 협상 그룹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후원자들에게 어떤 지연시키는 장치로만 작용을 어떤 형태의 휴전에도 모스크바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당근이고 채찍이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지연하는 행위는 무조건 모스크바 관심이 없다는 걸 명백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장에서 우위와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은 계속 저 상태로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요. 푸틴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나토가 동진하는 문제, 네오나치 정권의 문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장비와 정보 공급을 완전히 종식할 것을 계속 강조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도 언급했습니다. 저 전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네오나치들이 거의 한계에 떨어가지고 거의 화풀이식으로 저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되게 많은데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를 국제사회에다가 뭐 이렇게 사건을 올려놓은 것도 꽤 많습니다. 푸틴의 조건을 지금 일단 트럼프가 거의 모든 걸 들어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들어준 건 없지만 앞으로 합의할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은 전화 통화를 보면은 일단 순리대로 흘러가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협상은 뭐 빨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망이 매우 밝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뭘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전쟁은 흐름대로 가고 그 외에 나머지를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30일 휴전안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특사인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한번 멀리서 사의를 넣은 것 같은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강수를 두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30일 휴전안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고 이것을 미국에서 제안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치 합의한 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러시아한테 제시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협상안을 만들어서 러시아한테 제안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내용은 별 것이 없지만 상당히 좋은 형식을 갖추었죠. 그래서 두 나라가 합의를 해가지고 안을 가져온다는데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일단 받아준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보복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몇만 건의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큰 효과가 없고 괜히 그 잘못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미성숙한 모습만 노출됐는데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뭐 그게 큰 소동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푸틴이 30일 휴전안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굉장히 노련하게 외교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고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트럼프 측에서 숙제를 따는 그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이 협상 자체는 굉장히 길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단계씩 또 갈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형식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체면을 상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외교적인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죠.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국내적인 문제에 주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굉장히 경제도 피폐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재촉하는 게 낫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휴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걸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유럽하고 미국이 한편이 되어서 러시아하고 대결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와서 아직도 사실은 지원은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대결하는 모습이고 아직 유럽은 거기에 우크라이나 같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나요? 이렇게 구도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 상태를 구축하는 것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옴에 따라서 과거에는 대리전의 주체에서 현재는 중재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대리전의 주체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이제 약간 이동했다 그럴 거예요. 약간 방향을 조금 더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러우전을 종결하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 대리전의 주체 상태에 있고 아직도 계속 전쟁을 지속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쟁을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게 불안정한 상태라서 얼마나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2024년까지는 전선이 좀 천천히 이동했는데 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붕괴 상태이지만 아직도 전선 자체가 그렇게 급격히 이동하지 않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해군과 공군은 거의 괴멸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방공자산이 부족해가지고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나 드론의 무방비 상태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방공자산을 달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손실이 누적돼 가지고 이제 18세까지 계약병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남자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병력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장비는 또 부족해가지고 드론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형세에 있습니다. 드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드론 운영병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가장 큰 문제고요. 2025년 들어와서는 전선 이동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라진 것은 아니고요. 부분 빨라진 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러시아 국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밀려나서 러시아군이 수미까지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버퍼존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최소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까지 뭐 장거리 포병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밖으로 이렇게 버퍼존을 만들 거기 때문에 한 뭐 40km에서 길게는 100km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되면 키예프로 진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저 진격하고 안 하고는 러시아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수도권을 위협하거나 다른 드니프로나 그 카르코프를 위협하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어 부대를 돈바스 전선에서 끌어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돈바스 전선의 붕괴 위험이 있겠죠. 뭐 전선의 앞에 있는 부대를 끌어오진 않겠지만 뒤에 지키는 예비 부대를 끌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자포로자에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포로자하고 헤르손 지역은 오랫동안 그냥 그 홀드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군이 진격을 드니프로 강 동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전선도 약간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 루한스크 전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역인 포크롭스크는 아직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양쪽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곧 포크롭스 약간 남쪽에서는 러시아군이 굉장히 진출을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롭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 밑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러시아군이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자국 선포 영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국경선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국경선이 급속 붕괴되면은 만약에 드네프로나 오데사까지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가끔 오데사라는 언급이 나오고 하면은 서로 이제 시시거리는 그런 사정이랄까요. 이렇게 이제 뭐 속내는 이렇게 다 오데사 갈 거라고 사람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 전선 모두에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낸 휴전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 바다, 전선 모두에서 30일간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도 동일한 내용을 제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제 지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그 러시아 국기 표시가 있는 쪽이 최근에 러시아가 신규 점령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있죠. 그리고 남부에 있는 동그란 표시가 있는 거기가 자포로자에서 오랜만에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러시아군이 밀고 있는 방향이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아직 진출하지 않았지만은 장차 진출이 예상되는 추측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추측선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어선 요새들이 잘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은 요새를 10년, 7, 8년 동안 열심히 건축한 데를 러시아군이 하나씩 뚫고 왔다 치면은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갈수록 그런 게 없고 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광산이나 공장이 좀 적습니다. 물론 뭐 군데군데 중요한 도시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 합의를 한 모양을 갖췄습니다. 사우디에서 9시간 반 동안 회담을 한 끝에 만드는 아주 고심 끝에 합의에 도달한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의 특사가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에 제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전황상의 30일 휴전의 의미는 어떤가니까 지금 현재 전황에서 30일 휴전하면 우크라이나한테 매우 유리합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리하다기보다는 지치고 뭐 이렇게 보급도 잘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휴식도 취하고 보급도
하고 장비도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또 병력이 모자라서 길거리에서 끌고 와가지고 뭐 훈련도 안 시키고 전선에 투입했다 치면은 제대로 좀 훈련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기관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군은 현재 모멘텀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잃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 갑자기 멈추라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시동 껐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뭐 이게 30일 휴전이 만약에 러시아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회생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인원 손실이 너무 많아서 뭐 한 달 휴식해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0일 휴전 제의한 배경에는 30일 휴전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조금 진전을 보이고 또 30일 휴전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현재 상태를 고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푸틴이 응답하기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거죠. 내용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은 그 휴전이라는 것은 평화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30일 휴전하면서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질문 형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2,000km 가까운 전선에서 누가 어떻게 그거를 모니터링 할 거며 누가 혹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서 형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고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대응했다 보시면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거부했지만은 실제로는 형식상으로는 뭐 동의하는 꼴로 이렇게 만들었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는 30일 휴전을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안할 때 이게 너무 무리한 거라는 건 자기네들 알고 일단 제안해본 것이니까 어쨌든 그 상태에서도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세련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사실 이 제안을 계속 거절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80도 변했는데 아마 전선이 악화된 중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랑 협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국회의원이 협상하자고 이야기했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모든 것을 강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됐는데 일단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 때문에 저걸 전환하는데 약간씩 이렇게 뭐 정치적인 수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젤렌스키도 그런 걸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독약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게 유럽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를 폄하하고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하면서 이걸 이제 정치적인 승리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편으로 이게 이제 자기한테 다시 잘못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무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 민가에 드론 공격하는 이유도 사실 동일합니다.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도록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상대방이 내가 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국민이 좀 달라지잖아요. 실컷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합의해서 만든 안인데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약간 좋죠. 우크라이나 강성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젤렌스키가 30일 휴전 수락을 촉구하면서 자기 SNS에 여기 올린 것입니다. X에 올린 것 같은데요.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하늘과 바다가 최전선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이 논의된 지 일주일 된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이 구현을 할 수 있었는데 전장에서 하루하루는 인간의 생명의 문제다.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계속 질질 끄는 것이 푸틴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이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푸틴의 휴전 제안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하지만 세계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휴전 제안을 푸틴이 수락하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여론을.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관들의 안보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러시아는 이걸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그들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이제 푸틴이 공격자고 불법한 침략자고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살아가니까 휴전을 금방 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젤렌스키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다시 평가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젤렌스키는 전혀 휴전 협정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휴전을 하면은 푸틴한테 유리하다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180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선이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추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유는 항상 휴전이란 것은 전장에서 주도권이나 추진력이 없는 그런 행위자한테, 당사자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22년 3월, 4월 터키에서 협상이 있었을 때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영토 조건이 훨씬 약화됐고요. 그때는 푸틴이 다시 돈바스나 지금 차지한 자파로자나 이런 데를 헤르손 같은 데를 영토를 이렇게 차지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의 주민 자치를 보장해주고 러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지 않거나 러시아 사용을 자유화하거나 이런 문화적 언어적 이런 주권을 인정해주면은 그냥 우크라이나로 인정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민스크2 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좀 위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제안이 그 드래프트까지 다 만들어지고 한쪽에 사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영국의 영향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영향으로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젤렌스키 그때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약한 위치에 있죠. 지금은 이제 영토까지 인정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그 이유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그런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그 신뢰가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토를 이렇게 4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영토를 뺏기게 될 상황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이제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현실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질질 끄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푸틴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저게 이제 지금은 거의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과거처럼 언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는 이제 언론도 조금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조건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게 돼 있고요. 푸틴 휴전 협정은 항상 열려 있지만은 영구적인 방안을 추구한다. 이게 재무장 단계 이런 부분이 아니다. 지금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건 안 된다. 휴전 협정은 항상 할 수 있지만은 최종 상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종 상태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 협상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 상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휴전 협정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2022년 3, 4월과 달리 주요 조건이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토 조건이 하나 있고요. 지금 영토에 대해서는 이제 4개 주에 대해서는 인정하라고 작년에 선언해 놓은 상태가 지금 러시아 입장이고요. 러시아가 이제 협상에 대해서 개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방하는 조건이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설득력이 있습니다.